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죠.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가 조계종이 노조원들을 해고한 이 결정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을 해서 조계종에도 그렇게 복직하도록 권고 결정이 났었는데 조계종이 이걸 이행을 하지 않고 결국은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송이 이어지다가 올해 6월 5일이었죠.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에서 심원섭 지부장하고 임병철 지회장 해고를 다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주환 사무부장,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정직, 징계 역시 또 무효 판결을 했고요. 또 법원은 이 해고자에 대한 해고자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밀린 임금을 다 조계종에 지급하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어서요, 배상금도 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조계종이 이제 재판을 다시 걸어서 이 무효 판결을 뒤집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 해고 결정 이후에 복직이 안 되면서 심원섭 지부장하고 임병철 지회장이 계속 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개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감노수와 달력 사업에 대한 고발건이 지금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또 소송까지 당하셨던 김영국 대표님 여기 계신데 왜 자꾸 노동조합 얘기하면서 왜 그쪽을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좀 노동조합을 저도 조금 알거든요. 이제 조계종 그 총무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마자 그 징계를 내렸잖아요. 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참 뭐죠, 지부장인지 문부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참 운도 좋다. 왜냐면 이제 장기 적금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진짜 조계종 그 총무원에 그 어떤 분들이 그걸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우선 그 지금 저 조계사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되신 분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길게 가면 더 좋아요. 자꾸 적금이 늘어나고요. 적금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공탁 안 하면은 이자율도 거의 뭐 또 복리로 붙거든요. 생활이는 당장 월급 안 들어오면은 처자식 괴롭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막 두 번째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자들은 전혀 자기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조계종 돈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든 뭐 막노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은근히 버티면은 나중에는 목돈을 찾는다니까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거꾸로 저거는 2심, 3심 아니라 뭐 5심을 뭐 5번, 6번 재판을 해도요. 저거는요. 그 징계가 저 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내용이나 절차가. 그러면은 그건 그냥 걱정하지 말고요. 오히려 거꾸로 해고되신 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불법 징계 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판례를 만든 공장이 그 판례를 만든 공장이 조계종 옆에 있는 언론사였어요. 그 판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딱 거기에 그 판례가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 그 지금 해고가 된 분은 이제 2분입니다. 근데 나머지 노조원인 종무원들이 있죠. 이분들은 최근에 이제 이달 초였죠. 12월 9일 날 일반직 종무원들에 대한 승급 그리고 일부 전부 인사가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게 보면 이 노조원들이 대부분 상당수 노조 안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한직 또는 이제 약간 변방으로 좀 물러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저 멀리 구례의 한 본사로 지금 파견 근무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사람은 또 저 목동에 있는 선센터에 또 파견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교육원, 포교원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이제 산하 기관으로 이제 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걸 보면 그 조계종이 제가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불교닷컴에 대해서 또 했던 그 탄압 조치와 또 이 조계종 노조에 대한 또 탄압 조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고소고발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것들이 참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제가 노조 전문가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예. 그 노조 조계종에서 이 근무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인사 평점에서 하위 5%가 그 3회 되면은 삼진 아웃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노조 관련자들의 어떤 그 이 좀 불리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이 5% 하위 5% 네. 삼진 아웃제를 근거로 해가지고 네. 뒤로 협박을 한 거거든요. 네. 너 삼진 아웃 당할래? 아니면은 우리가 시킨 대로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을래?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하위 5% 삼진 아웃이라는 게 과연 그 법적인 근거 내지는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근로 조건인가? 두 번째는 네. 지금 이 노조는 이 어용노조하고 지들이 어쩌고저쩌고 했을 뿐이지 네. 이러한 근로 조건, 근로 협약에 대해서 어떤 통보받거나 아니면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노조원들이 이러한 그 불합리한 그 근로 계약을 갖다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러면 그 말하자면 이게 인사 규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인사 규정이 그건 내규란 말이죠. 예. 내규인데 그러면 이제 개별 근로계약서를 체결 안 했을 거야 아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세 번 말하면 뭐 하위 뭐 5%에 들어가면은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말하자면 과잉 금지의 원칙이 위배될 뿐만 아니고 그 자체로서 이렇게 해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5% 이래가지고 하면 자기들도 당한다는 거 아닐까. 3회 삼진아웃이라고 또 이제 안전장치를 자기도 만든 거예요, 자기들도. 요거를 보면은 이제 그 올해죠. 이것도 5월 달이었는데요. 노조원들 해고 무효 판결 나기 직전에 서울 진호위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직권 면직된 사람에 대한 부당해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교육원에서 근무했던 종무원인데 3년 연속 이제 하위 5%에 해당한다 그래서 삼진아웃제가 적용이 돼서 직권 면직됐어요. 근데 어쨌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에서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삼진아웃제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삼진아웃제라는 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실제로 법원에 가면 바로 깨져요. 네. 바로 깨지니까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이제 협박으로 뒷거래용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너 해고하면 네가 복직소송하는 동안 너 힘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진아웃을 갖다가 없는 걸로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먼데 가서 좀 찌그러져 있어가 이 얘기로 가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이제 그 하는 행위는 괘씸하지만 좀 한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물리를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저는 그거는 그것대로 저는 감내하는 게 좋다고 봐요. 좀 노조 와해 공장인데? 그건 이제 그건 노동조합 차원에서 개인을 하는 거고 네. 개별적으로는 그걸 수용을 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걸 대항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그 팩트 확인을 좀 해야 될게요. 김경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위 5% 받을래, 지방으로 가 있을래 라는 건데 그게 지방으로도 보내고 하위 5% 받은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하위 5%를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갈래 이렇게 된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당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로 된 총무원 이 건물에서 이 해당자들을 다 지금 다 내친 거고 그 사람들이 다 하위 5%예요 또. 예. 네, 그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조계종이 이제 제가 종무원들 이 근로자들을 대하는 걸 보면 법적으로는 이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이제 진업이나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우리는 특수한 집단이다라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평가할 때도 보면 뭐 종단관, 애종심, 뭐 대중화합, 지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그 업무 평가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종단관을 어떻게 업무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애종심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평가를 받을 수 솔직하게 있는지 이런 게 이야기하면 참 그런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런 상당히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으시 10년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규정을 적용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성을 건드는 사람, 그 그렇죠. 사람들 그 네. 벌점 추구에 쫓아내는 겁니다. 희한하게 다른 스님들을 건드는 건 괜찮아요. 뭐 좀 약간의 불이익은 있어봤죠. 근데 이 자성을 건들기만 하면 그 얄짤없이 중징계에 처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스님들도 그렇게 많은 걸 당하는 걸 봐왔지 않습니까? 영담 스님, 명진 스님 다 그 1심에서 다 그 제적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자성만 건들면 거의 뭐 저 근로자에게 해고는 뭐 다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사형시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이 속인들도 사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당 해고 그 사례집 같은 데 등장하는 아주 악독한 사례들 네. 만 골라서 이 종교 집단인 조계종에 한다는 것 자체가 겁주는 거죠. 과연 이게 이 정상적인 집단인지. 아, 제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김경호 대표님께서 건강계의 그 전도봉상 말씀하셨지만 전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전도봉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본질인 우리 불교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어떻게 권력을 질 것인가, 이 특히 불교닷컴의 그 2020년 1년 동안 이 100위권 안에 들어온 기사들 보면 거의 99.9%가 전혀 이 비본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고 누가 주지가 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누구를 징계하고 뭐 자성원장의 비리가 어떻고 이런 기사들이 다 100위권 안에 든다는 거죠. 이 본질과 비본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유로운 것도 있고 자유롭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불자든 아니든 우리 일반 대중들이 대단히 안 쳐다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개신교나 가톨릭보다 훨씬 적은 단계로 이제 들어갔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불자들밖에 뭐 이제는 조계종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 조계종 안에 스님들 중에서 뜨시는 스님들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자성이 저렇게 완벽하게 1인 천하로 만들어 놔가지고 돈과 권력으로 이제는 제가 불자들이 새로운 종단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런 얘기들도 많죠. 예, 이제 저는 그 제가 불자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상당수 스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또 역이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종단 개혁을 제발 이제는 제가자들이 나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다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기현상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불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꼬산비 방식일 수 있겠죠. 보시 안 해야죠. 국고 보조금을 가져다가 사찰 불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정해진 그 규정대로 쓰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 국고 보조금조차도 이제 조계종에서 따지 못하도록 하는 반대 운동도 이제 벌여야죠. 네. 물론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찰들의 저희들이 보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사찰들에 대해서는 보시 거부 운동 선언을 2021년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노조 얘기 또 이런저런 얘기할 게 많은데요. 이제 좀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예, 올해 또 중요했던 사건이 나눔의 집 관련 사건들입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방금 전에 경기도가 후원금 운영 논란을 빚었던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금 한 1시간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나눔의 집 운영 파문이 일면서 경기도가 민간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해왔고, 또 7월 21일 날은 임원진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고요. 이어서 9월 19일 날 대표이사, 상임이사 등 5명을 해임명령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나눔의 집 이사진들은 이제 행정소송을 걸어서 진행 중인데, 방금 전에 이제 경기도가 해임명령 처분을 이제 사전 고지했던 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요 얘기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눔의 집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성만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이 돈이 문제예요. 그 보시금 우리가 그렇게 보시금과 국고 보조금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게 조계종도 그랬는데, 이제는 이 나눔의 집권도 결국은 그 진짜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낸 돈을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벌려서 할머니들한테는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자기들은 뭐 몇 푼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할머니들의 노후 보장이 아니고 자기들의 노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는 뭐 어떻게 근사한 요양원, 호텔식 요양원 지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 근본은 거기 아닙니까? 그죠? 나눔의 집도.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 제보한 그 나눔의 집 직원들을, 무슨 원래부터 얘네들은 문제가 많은 애다. 원래부터 얘네들은 그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눔의 집 이사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불교계 일부 그 친조계종 종단 언론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도대체 이 나눔의 집 올해 그 1년 사건을 돌아보면서 나는, 야, 진짜 이거 불교가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아니요. 아니, 가뜩하지 않고 더 망해야 돼. 더 망해야 돼. 그래서 살려면 망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망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뭐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방금 전에 해임 명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어떻게?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요. 진이 좀 빠졌습니다. 이게 본래는 그 이재명 지사가 대법 판결이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판결 난 지가 또 한 2달 지났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그 이사장 얼주 스님 이름으로 그 내부 고발한 직원을 갖다가 해임 통보를 해버렸었어요. 네,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처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해나갔으면은 감히 그런 짓들은 못할 텐데 시간 질질 끌면서 행정소송 걸고 법원에 계류 중이면 걸어놓고서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 솔직히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좀 해태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하고 이번 이 나무집 사건하고 조계종단이 이제 조금 다른 그 형태를 보인 게 있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예전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과를 했습니다. 참여하고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적인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요번에는 그 두 가지 형태 우리 거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처음에는 그랬죠.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 교원사 주지스님이 이재명이가 140억 뺏어간다고. 그것도 그 말사 주지스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발표를 했어요. 그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교계 언론들을 동원을 해서 역공을 아주 제가 볼 때 그 공작 차원에서 역공을 한 거죠. 아니 그 교계 언론이라고 그러면 불교사하면 교계 언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계종단의 사실상의 기관지 그러니까 그건 언론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어를 분명하세요. 예, 언론이 아니죠. 참 재밌습니다. 보면 이제 나눔의 집 대표이사 월주스님은 경기도로부터 이제 해임 명령 처분을 받았고요. 공짜로. 또 재밌는 건 이 월주스님이 며칠 전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열심히 하고 복지 관련 사업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또 적십자사 회원 유공장 최고 명예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온탕과 냉탕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신데 적십자사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와닿네요. 지금 거의 뭐 헌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정도니까. 그 4대강 홍보 공로로 훈장 받은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4대강 문장 받았죠. 요새 그 적십자 그게 그 사실은 공과금도 아닌데 공과금처럼 각 그 세대마다 치료용지 보내고 치료용지를 보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적십자가 자기들이 그 어떻게 그걸 보내겠어요. 이 행정부에 도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적십자가 그런 것 때문에 거의 그 강제에 가깝게 회비를 징수를 하고 또 적십자도 얼마 전에 횡령 사건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적십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럼 4대강 그 말도 안 되는 저 공사를 해서 그것도 홍보했다고 받았잖아요. 그 월주스님이 이번에도 홍보했다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9월 달에 사전 통지를 했고 네.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청문을 거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한 건데 제발 이번만큼은 좀 수용을 하고 빼드린 좀 참여도 발표하시고 실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고 제발 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도 해서 구차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곧 그 한 8분의 그 임시이사 이제 파견도 할 텐데 네. 그 행정소송하고 반환하고 뭐 하는 사이에 사실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는 그 지금도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 할머니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제보자들 그리고 같이 또 고생했던 그 직원들일 테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너무나 피곤해할 것 같아요. 이 종교가 국민들에게 뭐 안식을 주기는커녕 뭐 가뜩이나 좀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이 불안하고 머리 아픈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닌데 종교마저도 거기에다가 짐을 하나 더 얹어준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만큼은 제발 좀 수용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승 원장 재임 때부터 시작됐던 서의원 살리기 결국은 원행 총무원장 대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승적을 복원을 하고 대종사라는 종단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상황까지 맞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94년 종단개혁에서 상당히 큰 상징적인 어떤 조치였던 직영사찰, 갑바위가 직영사찰에서 해제되는 또 파문이 일었습니다. 참, 이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조계종단이 9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 94년 종단개혁은 상당히 조계종사에서 중요한, 또 한국불교사 안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25년 조금 넘으면서 사실상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경호 대표님, 이번에 직영사찰 해제, 서희연 승적고문과 대동석 풍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94년 개혁을 또 보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 개혁회의 홍보과장을 한 두어 달 했습니다. 오래 안 했어요. 네. 하다가 나왔는데 선긋기 하시는 거니까. 선거기가 그렇죠. 그러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서희현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자승도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자승 원장이 이제 선거 때마다 이른바 이제 딜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 동아사라든가 그 대구 TK 쪽의 이른바 맹주인 배우 세력 서희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서희현과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임을 했을 때도 하자마자 종원 개정안, 사면 복권에 대한 종원 개정안을 갖다가 종이에다 부의를 해요. 근데 그 막강한 자승 원장이 낸 안건인데 이게 종에서 부결을 당합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94년 종단 개혁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인데 이 멸빈자 서희현을 갖다 구제하는 것으로 그건 곤란하다. 이런 어떤 그 승단 내에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자승은 현직도 아닙니다. 지금 비록 강남 총무원장이라는 명예직에 계시긴 합니다만 현직은 원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회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서희현 대종사를 갖다가 통과시켰다는 것은 자승의 끝발은 지금이 오히려 더 최절정이 아닌가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희현은 이번에 복권된 게 아니라 사실은 복권된 지 오래됐어요. 그 형식적인 복권이 아니라 서희현은 끊임없이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를 했고 그 다음에 배후의 사채업자로서 많은 돈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요. 네. 성문 스님이 98년 건으로 해가지고 박살났던 성문 스님이 어떻게 갑자기 동아사 본사 주지로 돌아오겠습니까? 서희현이 밀어줘서 가능했다라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평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 종정의 그 상좌를 갖다가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주지에서 밀어내고 그렇죠. 자신의 상좌인 사요 스님을 갖다가 본사 주지로 또 앉히지 않습니까? 석 달 만인가요? 예, 얼마나 이 막강한 권한입니까? 그래서 의현 스님은 이 종단에서 니들이 뭘 시켜주든 말든 간에 나는 이미 복권돼 있어라는 자신이 충만하신 분 같아요. 사실상 뭐 서류상으로 이제 조계종 승적이 복원됐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승적 복원되기 전에도 이미 서희연 전 총무원장은 동아사 내에서는 뭐 거의 맹주라는 거는 뭐 아마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정 스님이죠. 동아사 방장 스님이 진재 스님 방장 추대하고 추대 법회하는 날 서희연 전 총무원장은 멸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지였던 성문 스님과 함께 진재 스님의 좌우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보였었고요. 그런 장면들은 뭐 늘상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저는 이 과정에서 꼭 직영사찰까지 해제를 했어야 됐나. 서희연 살리기, 직영사찰, 저는 이게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용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결국 또 자승이에요. 직영사찰 해제권이나 서희연 복권권이나 자승이 자기가 총무원장 되기 위해서 다 약속했던 건들입니다. 약속을 했고 총무원장 되려고
저 직영사찰도 해제해 주겠다. 가까이 직영사찰도 해제해 주겠다. 그리고 그 서희연 스님 복권 시켜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총무장이 모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성은 원장이 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본인은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요.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종회에서 안 됐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본인 재임 2번 하는 동안에 사실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직영사찰 해제도 안 됐고 서희연 복권도 안 됐지만은 그것이 복권이 되기 위한 또 직영사찰 해제하기 위한 그 저 밑바닥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저 서희연 스님 복권도 이미 공권정지 3년으로 그 자성 스님의 그 사형인 자광 스님이 호계원장으로 있을 때 이미 그때 복권이 된 거예요. 공권정지 그렇죠. 3년으로. 네. 그리고 직영사찰 해제도 이미 그때 여러 번 그 종회에 그 그 안건으로 올리게 해서 그거를 언제든지 그게 그 상정이 되게 가결이 되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는 자성 원장이 뭐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의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의리라고 해야 돼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거래. 거래. 부산형 종단 개혁이 대중들의 지지와 사회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계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내부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특히 이 지원사찰과 관련해 가지고는 종단의 재원이 공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소수 권력자들의 이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전통을 갖다가 끊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종단의 수입으로 잡고서 이걸 갖다가 종단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갑바이죠. 선본사. 선본사가 또 재력도 워낙 크고 그 다음에 뭐 영험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몰려와가지고 이제 시주돈을 내는 곳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돌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자성이가 포기해줬다는 것은 부산형 종단 개혁의 목적이고 의미고 간에 난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어떠한 그 공동체의 공적인 운영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심 없다. 난 내 사적인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다라는 굉장히 그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풀렸을 때 사실 뭐 제가 저 중심이고 뭐 아주 극히 일부 스님이긴 했지만 당시에 이 문제의 당사자들 그리고 지금 종단에 양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성을 비롯한 권력들은 빼고요. 양식이 있다고 하는 스님들조차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 네. 참 기현상인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종교가 사기는 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처자 인정하는 원처자를 허락하는 좋은 정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쌍둥이 아빠부터 해서 지금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 아니면 이런 조롱을 당하기 싫으면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쳐내야죠. 명진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적시킬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직권 제적시켜야죠. 징계 이해하지 않고도 제적시킬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제적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건 본래 그냥 그 사실이 판명되는 순간 승려가 아니에요. 예? 이거 이제 일종의 가진 법정진인데 이게 이제 그렇죠. 그 계율하고 율장하고 우리 종원종법과의 괴리인데요. 이 종원종법을 상당히 잘못 만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발할죄를 범하여도 이게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라고만 돼 있어서 이 스스로 이 법을 만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이제 종단은 그 사바라이죄를 지은 사람들 그 죄의 내용이 확인되면 어떤 뭐 호계원 절차 없이도 직권 제적이 가능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 그렇게 정원 하면. 종법이 사실은 율장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예, 그건 인정합시다. 네. 이 예. 현실 사회법의 법률 용어를 갖다가 쓰고 있고 거기에 편입하려는 거기에 편입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유 재산 관리권에 대한 이 편입 방식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자들한테 면죄의 수단으로 아주 잘 악용되고 있는 게 이 정원종법이거든요. 비구종단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안 지키죠. 정원 개정해야겠죠. 올해 이제 나온 사건 중에 또 눈에 띈 사건 중에 하나가 도박 사건입니다. 자승 총무원장이 첫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했을 때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도박판이 벌어진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조계종단이 아주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근데 올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법주사에서 이제 도박이 있었다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이었는데요. 법주사 관련된 신도 한 분이, 제가 신도죠. 신도 한 분이 2018년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이제 스님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 그리고 또 이 사찰을 책임지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가 이 도박을 알면서도 묵과하고 오히려 이 본사 주지가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라는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일파만파 번졌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는 최초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검찰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이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이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면서 다시 이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는 상황이고요. 당초 11월 말, 12월 초에는 사건 결론을 내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 사건 이게 참 때마다 나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제 범어사의 모 스님이 도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같은 사찰에 사는 다른 스님이 호흡부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도박, 자승 원장 때부터 해서 이 도박 끊이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 도박 사건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하죠. 지금 도박하는 스님들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도박하면은 자승인데 자승이 총무원장을 도박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거 심심풀이를 한 걸 가지고 왜 뭐라 하느냐. 그거는 실제 자승 원장은 뭐 호텔마다 전전하면서 도박을 했고 또 본인의 그 사무실이 있는 은정 그 문화진흥원 5층에서도 도박을 하우스를 개설해서 도박을 했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승 원장이 본인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스님들 도박 못하게 만들려면은 자승 원장이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참여를 하고 내가 이 도박을 한 그 죄를 참여를 하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내가 모문관에서 수행을 하겠다. 이래 하면은 다른 스님들이 도박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도박해도 뭐 자승 원장 잘 나가고 대한민국 불교를 평정하고 조계종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있고 그런 거 본 사람들이 승복을 하겠어요? 도박하면 영업이 있나 보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올해 백대 뉴스를 제가 뽑으면서 몇 가지 그 키워드를 봤는데요. 이 도박, 프로포폴, 재산 은닉, 횡령, 위조, 되게 우리가 그 사회부
그 기사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우리 종교계 그것도 이 전체 종교계도 아니고 불교 중에서 아주 일부인 그 조계 종단 안에서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그 비일비재하고 횡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오히려 그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참 웃었으면 안 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횡령하니까 이제 또 떠오릅니다. 지금 뭐 전 교육원장 현원 스님은 여성 문제와 또 공금 유용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을 빚었고요. 그 현황 이 부분은 별도 시간을 한번 할애해서 네. 그 PD수첩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네. 제가 샅샅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년에 바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고요. 예. 이 횡령하면은 또 이제 현 스님 말고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현 포교원장이죠. 전 불광사 해주 지용 스님. 작년 10월에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 이제 12월 17일 어제죠. 어제가 원래 선고 일자였습니다. 항소심. 근데 갑자기 이모 씨라는 사람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심리를 한 차례 더 열겠다 해서 항소심 심리가 내년 1월 12일 날 또 다시 잡혔습니다. 항소심 심리가 한 번 더 열리게 되면 결국은 빨라도 선고는 내년 2월 내나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뭐 재수 없으면 인사 나서 또 연기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자꾸 지연되는 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빨리 죄를 인정하고 틀을 버리는 마음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재판에 이게 길게 끌어가지고 대법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이게 수행의 방편으로 삼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그 항소심에서 이제 11월이었죠. 항소심에서 이제 지용 스님이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횡령이 되는지 몰랐다. 죄송하다라는 어떤 약간의 참회의 뜻을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제 밝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심리가 미뤄지고 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내년 3월이 그러니까 내년 2월 말이죠. 내년 2월 말이 포교원장 지용 스님 임기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 벌써 2년이 됐는데 이 업무상 횡령 문제로 2년 동안 포교원장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온 거죠. 그리고 자기 포교원장직을 임기까지 다 마칠 때까지 항소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지금 재판 전략을 짜고 그대로 이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거고 법리 다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관계도 지금 다시 사실관계 자체를 이제 이 불광사 유치원은 이제 대각회 이제 재단법인 대각회에 이제 산하에 있다 보니까 대각회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도 좀 있었고요. 계속 변명은 1심 때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그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참 이 재판을 지금 벌써 1년하고도 2개월 가까이 지금 끌어서 항소심만 해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판결 나면 그때가 뭐 이제 포교원장 임기 끝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상황이죠. 몰랐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거 빤한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이게 객관적인 근거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거는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몰랐으니까 정상 참작을 해달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항소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예. 좀 형량을 좀 낮춰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
지금 뭐 내용 그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유치원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장인데 상근하는 걸로 해서 월급을 받아왔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예, 이거는 결국은 교비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범죄 행위에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그 범죄 행위를 넷으로 나누거든요.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고의냐, 악의냐, 이제 네 단계로 이게 뭐 올라갈수록 이제 형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과실. 근데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실수한 거예요. 예. 몰랐든 알았든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좀 중해. 무거운 실수야. 또 중과실. 그 과실하고 고의는 다른 거거든요. 고의는 그걸 알고 불법 행위인 줄 알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악의는 정말 이걸 더 나쁜 거, 고의성이 더 극에 달한 게 이제 무거운 죄가 악의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실 중과실이 아니라 이거는 고의 악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과실이죠. 과실이죠. 이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데 왜 과실이냐면은 그것도 들킬 줄 중과실이에요. 몰랐던 거예요. 그 과실이 맞습니다. 아, 들킬 줄 몰랐다. 그것도 중과실이에요. 예, 보면 이 지용 스님 이 파문은 결국은 불광법회가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빚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불광법회는 신도들과 또 이 스님들 간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크면서 법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스님 측은 있지도 않은 이제 토요법회를 만들어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신도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제 법회를 이어가고 있고 신도들은 법원에서 법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법회를 방해하고 또 몰래 법회를 하냐 이래서 또 이제 또 맞서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럼 상황입니다. 진도를 왕따 시키는 건가요? 지금 해주 주지 스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신도들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신도들은 또 맞대응을 하면서 지금 소송만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예요. 무식하네요. 지금 신도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현 해주도 물러나고 물광문도회에서 새로운 해주를 뽑아서 신도들과 함께 불광법회를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게 제대로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올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해야 될것 한 해를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네. 곧 이제 새해를 맞이할 건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새해를 맞이하면 좀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도 우리 힘든데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자성이 뭐 온갖 뭐 불법 행위를 하든 뭐든 그냥 놔두고 비구 스님들하고 제가 불자들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종단을 내년에 하나 만드는 걸로 그런 쪽에 차라리 그 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망할 테니까 그냥 망하게 놔두고. 예. 서희연 대종사 품수 이제 결정이 나면서 어떤 스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종단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때는 조용하게 입을 닫고 말을 띄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스님만 보자면 종단의 안에서 그래도 나름 저희들이 그런 대로 잘 사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스님하고 손을 잡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스님이 있기는 한지 좀 그게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있어요. 예. 나는 희망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스님을 만났어요. 강원 마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럼 여기만 와 닿죠. 물이 아직 덜 들었어요. 예. 나쁜 물이 아직 덜 들었는데 그래도 이 출가 발심의 그 동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강원 마치고 이 중생활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그게 그냥 얼굴에 보여요.
그래 아직도 한국 불교가 어떤 놈들이 망치고 있어도 또 밑에서부터 저렇게 건강한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망하려면 참 한참 걸리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정법 hin행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영에 찌들면은 뭔가 좀 이렇게 영험 있는 신도들이 보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강원 마친 젊은 중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내가 배운 대로 그냥 올바른 방식으로 신행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정법 신행하는 그런 그 사찰을 갖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조계종 총무원 첨사를 놓고서 그다음에 대찰들의 주지를 놓고 싸우는 중들만 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의식이 찌들어 있는데 가끔가다 저 밑바닥에 이 자라나는 새싹들 보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마디씩 좀 한 말씀씩 들어보고 오늘 정리할까 합니다. 김용국 대표님. 뭐 하여튼 우리 자승 원장의 쇼를 보고 2020년을 잘 보냈습니다. 내년에 아까 뭐 종단을 새로 만들자고 우리 신앙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계종을 왜 내줘요? 아니고 그 몇몇 사람들만 골라내면 집어내면 됩니다. 몇몇 사람만 집어내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진짜 그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불자들한테 참 불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정단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1년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문 대표님. 지나간 이런 또 무대죠. 그래서 이제 막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질망자. 새해는 소띠니까요. 우리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되 언론인으로서 날카로운 그 호랑이 눈으로 보는 우호 보시 자세로 걸어가겠습니다. 네, 김경호 대표님. 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2018년 불교 대종들이 조계사 앞에서 그 설정 총무원장 물러나라, 자승 총무원장 구속해라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됐는데 뒤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그때의 싸움을 갖다 정리하는 적폐청산 불교 시민 운동사를 갖다가 원고를 정리해서 내년 초에 책이 발간이 됩니다. 책이 발간이 되면은 그 책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재가불자들 5인 이상이면 됩니다. 5명 이상만 모이면은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불교 시민단체 대표자들 다들 이 작업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책 나오면은 서점에 깔릴지 안 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일 의원님. 자승자가 아자아자. 심플하고 명료하던데요. 올 한해 이제 다 갔습니다. 불법방송 자승자바 여름에 시작해서요.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